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결혼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때는 결혼을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면서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보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는 다르게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관계에서 호감이 생겼던 것도 있었어요. 영민 씨는 형이 한 분 계시다고 했지? 결혼하셨다면서. 영민 씨 가족들은 다 같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신기해. 솔직히 우리 집은 다들 개인 생활이 바빠가지고 잘 못 모이거든. 근데 영민 씨 가족들은 서로 잘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 거기다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보여. 영민 씨도 항상 어딜 가든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 좋게 봐주니 나도 고맙네. 우리 가족이 조금 유별난 것도 좀 있지. 사실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잘 뭉치니까 나는 좋지. 형도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난 형수님은 아직 불편해.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하는데 형수님도 일을 하시니까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 형수님도 바쁘시구나. 그래도 가족 모임에 강제성은 없는가 보다. 형수님은 어떤 분이셔? 저번에 보니까 그래도 영민 씨 생일 선물도 따로 챙겨주시고 세심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영민 씨는 형 이야기는 자주 해도 형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서 궁금해. 형수님은 아직 성격을 잘 모르겠어. 집에서도 봐도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고, 모임할 때도 매번 오시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형 말로는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몇 번 봤을 때는 약간 차가운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 좀 냉정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랬거든. 어쨌든 형이 좀 해픈 성격이라 형수님 성격이 그러면 잘 맞을 수도 있겠지. 나도 아직 많이 본 적은 없으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네. 아, 그래? 나는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길래 형수님도 자주 오시는 줄 알았어. 어쨌든 영민 씨 집은 진짜 좋아 보인다. 항상 화목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집에서 커서 그런가? 영민 씨도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이니까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고. 가족 모임을 갖긴 하지만 형수님한테는 강제성이 없지. 일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참석하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수지 씨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형수님도 지금까지 10번도 참석 안 해봤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가족 모임 수지 씨가 참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지. 남자친구는 가족 모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연애를 하면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건 쉽지 않았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드디어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 저는 시댁에 처음 가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딱 봐도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남자친구의 집이었죠. 남자친구가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여유로운 집이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댁은 더욱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도우미 이모님들이 계셨고 집 내부도 무척이나 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우리 영민이가 만난다는 분이시구나. 들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반가워요. 나는 영민이 엄마예요. 오늘 인사 온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은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걸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식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가 가요. 안녕하세요. 영민 씨 여자친구 이수지라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러 번 뵙고 싶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소소하지만 선물이에요.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꽃을 준비해 왔어요. 어머, 이런 건 안 가지고 와도 괜찮은데. 어쨌든 고마워요. 내가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화병에 꽂아야 되겠네. 어쩜 이렇게 싱싱한 아이들로 곱게 가지고 왔어요? 아직 음식은 준비하고 있어요. 영민이랑 위층에 올라가서 집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영민이 방은 2층에 있으니까 내려오지 말고 음식 다 준비되면 그때 말할 테니 내려와서 식사해요. 엄마, 오늘 많이 준비했겠네. 수지 씨가 엄마 아빠 선물로 어떤 걸 해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선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엄마가 꽃 좋아한다고 하니까 새벽 시장도 다녀왔다니까. 이렇게 신경 많이 썼는데 엄마 아빠가 잘 봐줘. 수지 씨,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자. 내 방 구경 시켜줄게. 엄마, 준비 다 되면 말해줘요. 처음 봤던 시부모님의 인상은 너무나 온화하고 좋았습니다. 꽃 선물을 받고서는 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죠. 집안도 너무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이구나 티가 나는 곳이었죠. 사실 저희 집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호탕하셨어요. 그래, 수지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 영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일하는데 자부심도 크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수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거니까 편하게 말해도 되겠지? 아마 오면서 봤겠지만 우리가 사실 부족한 편은 아니라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영미 언니한테도 말은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민 씨가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가정이라서 놀랐어요. 영민 씨가 가족 모임도 자주 갖는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을 뵈니 영민 씨가 그동안 배려심도 깊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여기 오고 나니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보니까. 우리 큰애도 그냥 평범한 집안 딸이었어. 우리는 사람 됨됨이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영민이가 워낙 까다로워야 말이지. 나도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취향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지는 괜찮니? 우리도 사실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가족 모임을 자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네는 거의 참석을 못하고 아들만 오고 있지. 맞아. 우리는 거의 형만 오고 형수님은 바빠가지고 참여를 잘 못해. 그것만 봐도 알겠지? 우리 부모님 꽉 막히신 분들이 아니니까 수지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수지 씨 어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 사실 나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데 수지 씨는 집이랑 이런 게 다 걱정이라서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싶은가 봐. 어머, 그러니?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마침 전세 계약이 조금 있으면 만료라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딱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떠니? 요즘은 아무리 월급이 좋아도 집값이 보통 아니잖아. 이런 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영민이 주려고 했던 거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이미 준비한 집이 있으니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이번에 계약이 언제까지였지? 아, 빨리 끝나는 게 내후년 초인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약간 틈이 생기긴 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 살다가 분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야 좋지. 수지 씨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지. 1년 정도라고 하지만 합가는 합가잖아. 그러니 불편하지 않겠어? 그런 건 나중에 우리도 차차 말을 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결혼 얘기는 차분하게 앞으로 하기로 하자고.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합가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나마 남자친구가 잘 대처를 해줘서 넘어갈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1년 정도 합가를 하면서 살다가 분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기도 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형내외도 1년 정도 합가를 하다가 분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합가를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영민 씨,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합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나는 좀 불편해. 나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거든. 영민 씨한테도 자꾸 말을 하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자꾸 합가를 언급하시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혹시 영민 씨가 부모님께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합가하길 원하시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부모님도 그냥 좋은 집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원래 지금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제일 위층이 계약 만료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었거든. 형도 분가를 하고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는 다 분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지.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돈 쓰기 전에 같이 생활도 하면서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말을 하시니까 나도 조금 불편하네. 아니면 전세 만기가 될 때까지 결혼식 연기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굳이 우리가 당장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꼭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우리 둘 힘으로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힘들게 집 구하고 싶진 않잖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수지 씨도 봤잖아. 하나도 터치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해서 그 부가 우리한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영민 씨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생각이 드네. 어쨌든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영민 씨도, 영민 씨 부모님도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니까 영민 씨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결혼 전에는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살던 생활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지만 1년 동안 학가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증여받을 집이 있음에도 굳이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것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죠. 저는 먼저 합가를 해봤던 형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여러 번 형님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만남을 갖긴 어려웠어요. 형 내외와의 만남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치르기 바로 직전에야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태도가 무척이나 냉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 씨 여자친구 이수지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민 씨랑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아서요. 지난번에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다들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편하게 식사하고 왔어요. 그때 같이 봤으면 좋았을 걸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좋네요. 무슨 벌써부터 시부모님이에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결혼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시부모님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나도 결혼식 하고 나서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도련님이 한 번만 제발 시간 좀 내달라고 하길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잘 보일 필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형님께서 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민 씨한테 형님 꼭 뵙고 싶다고 우겼거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미리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보네요. 그래도 도련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저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오늘 자리는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로 하죠. 너무 깊은 말까지 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자리 마무리하기로 해요. 형님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저에게 거리감을 두는 듯 했습니다. 앞에 두고서도 거리를 두는 말을 서슴없이 했지만 형이나 남자친구나 별말 없이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의 말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형님의 냉소는 여전했습니다. 사실 영민이가 언제 결혼을 할까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애라 맞춰줄 애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지를 보니까 우리 영민이랑 너무 잘 맞겠다 싶더라고요. 영민이가 까다로웠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맞는 애를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수지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수지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딸 같은 느낌이었네요. 아유, 제 딸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돈댁이 워낙 탄탄하다고 소문난 집안이라 저희 집이 성에 차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혼 허락도 먼저 해주시고 결혼 준비까지 다 해주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죠. 아이고,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쪽에서 준비를 하면 수월하고 좋죠. 결혼이라는 게 사실 준비해야 할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사부인께서는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기가 쉽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애들한테는 여러 번 말을 꺼냈었는데 애들이 워낙 불편해해서 말입니다. 사부인 사돈어른과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 주고 있는 건물이 내후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후에 들어가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그냥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따로 집 구하는 비용 들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합가를 하다가 분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아, 사부인, 저도 그 말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1년 정도면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 애들은 생각이 저희랑 다르죠. 저도 여러 번 말은 했지만 애들 생각도 워낙 완강해서 애들 집 구하는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바라는 일이라 하더라도 결혼 당사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돈어른, 한번 들어앉으면 발목에 줄을 달아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주인집 생각이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인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뭔 꿈꾸기 속을 숨겨놓았을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머머, 얘가 농담이 좀 지나치구나.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을 좀. 아참, 저희 큰애도 1년 합가했다가 분가했어요. 같이 더 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더 있으면 불편하다고 겨우겨우 분가시켰죠. 상견례에서도 시부모님은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형님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서는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상견례 이후 시부모님 말에 따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합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화가 온 건 형님이었죠. 어머,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합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전화해 주신 거예요? 저희 그냥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려고요. 사실 어차피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갈 거면 1년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출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남편도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 듣고 전화하셨어요? 수지 씨,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저번까지는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끝까지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고 해야지. 혹시 밖에서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도련님이랑 동서 월급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합가를 해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거야.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저희 집에서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고 남편도 솔직히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도 굳이 밖에서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택한 건데. 형님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수지 씨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번 겪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와닿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 번 시댁 가보시고 겪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아실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형님의 말에 찝찝했던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여러 번 시댁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시댁에 들려 같이 밥을 먹곤 했지만 시부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늘 저를 배려해주면서 생각을 해주셨고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방문을 해도 수저 하나 놓지 않게 하셨어요. 슬쩍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형님이 평소에 의심이 심하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했죠. 그렇게 결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곤 같이 모임 때 먹을 식사를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도우미 이모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날은 형님과 저 어머님만 음식을 준비하게 된 날이었어요. 형님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도 저에게 자꾸만 눈치를 주셨어요. 요즘 계속 여기 와서 저녁 먹고 간다면서요? 뭔가 느낀 건 없었어요? 이쯤 되면 뭔가 느낀 게 있을 것 같은데. 수지 씨는 원래도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편인가? 사실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하러 올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이미 나가 떨어지면 떨어졌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네? 형님, 자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형님께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벽을 두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형님이랑 같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형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려고 온 거예요. 수지 씨,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내 여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집안 사람들 지금 다 연기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서 1년 살았는데 10년 산 것처럼 병 없고 분가했어요. 이 말 못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연기한 거 보고 홀딱 넘어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정 궁금하면 이거 빨리 갈라봐요.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다 저한테 불편한 거 없이 잘해주셨고 지금까지 설거지나 밥상 차리는 거 하나 저한테 시키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영민 씨 데리고 가서 일 시키면 시키셨지. 저한테 그런 건 없으셨다고요. 잔소리도 한 번을 안 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동그랑땡 한번 두동강 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도 수지 씨 마음이 안 변하면 그건 수지 씨 인생이니 앞으로는 상관 안 할게요. 그러니 한 번만 해보세요. 형님은 멀쩡하게 잘 빚어진 동그랑땡을 갑자기 두동강 내라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저하고 있자 형님은 어머님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제 손을 잡고 동그랑땡을 뭉개기 시작했죠. 음식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는 두동강 난 동그랑땡을 보고선 얼굴이 한순간에 구겨졌어요. 그 뒤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수지야, 수지 네가 이렇게 한 거니? 아니, 이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아무리 해오는 게 없이 몸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염치가 있어야지. 음식까지 이렇게 망쳐놓니? 음식 하나 시킨 게 그렇게 억울해서 이렇게 망쳐놓아? 너 정말 할 줄 아는 게 있기나 하는 거니? 지금껏 음식 얻어 처먹을 줄이나 알았지? 다 만들어진 동그랑땡 하나 제대로 붙일 줄을 모르니? 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본사진 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아직 동그랑땡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다시 잘 붙여볼게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긴 뭘 진정해? 너 이따위 살림 솜씨로 분가하겠다고 난리 피운 거야? 동그랑땡 하나 지지는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그래서 합가하자고 한 건데 너는 이딴 솜씨 가지고 있으니 분가하겠다 고집을 피운 거구나.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분가하지 말고 살림 잘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림이나 배워라. 일도 때려치우고. 너 결혼하면 도우미들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우리 집 살림 좀 해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신지. 어머님, 겨우 동그랑땡 가지고 분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갑자기 왜 분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그랑땡 갈라진 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붙여서 만들 테니까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얘가 시애미가 말하는데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네. 너 지금 결혼식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막 나가자는 거냐? 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큰 소리나 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제대로 된 애가 한 명이 없어. 시모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더니 주방을 나가버리셨죠. 당황해 벙쪄있던 저의 손을 끌고 형님은 집 밖으로 나와 카페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형님이 해주신 말은 아직까지도 똑똑히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죠. 수지 씨, 내가 수지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말해준 거야. 솔직히 지금껏 도련님이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거기서 거기라 이번에도 그렇게 했거니 싶었거든. 근데 한번 만난 수지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기회를 주고 싶었어. 시어머니 봤지? 저거 빙산의 일각이야. 나 시집살이 1년 당하고 속병 생겨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 나온 거야. 분가 시켜준 거 아니라고. 남편이 매일 찾아와 사과하고 집이랑 연 끊겠다고 해서 남편이랑은 아직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도련님 결혼할 때는 그래도 참석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해서 그냥 몇 번 간 것뿐이야.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한 번도 저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분간도 처음에는 합가를 하자고 하셨지만 나중에 저희가 따로 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셨었고요.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도 항상 차분하게 말해주셨고 서운한 일에도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저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잖아. 분가하겠다고 한 거 알겠다고 했다 그랬지? 그거 다 연기야. 결국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 뜻 다 밝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들이라고. 시어머니 음식에 엄청 예민해. 그래서 플레이팅 깔끔하게 안 하면 접시까지 던지고 난리 나. 도우미들도 여러 번 바뀐 거 보면 모르겠어? 수지 씨 합가했으면 도우미들 내보내고 수지 씨한테 집안 살림 다 맡겼을 거야. 그거 제대로 못하면 일 그만두라고 난리 피웠을 거고. 점점 수지 씨 고립해서 분가도 못하게 했을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없으셔서 저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형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차갑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를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싶었죠. 저 사람들 맘먹고 속이려고 연기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수지 씨한테 말하면 믿었겠어? 그 집에서는 이미 나를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말이야. 수지 씨도 도련님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아마 내가 처음부터 말했으면 수지 씨 도련님한테 물어봤을 테고 시댁에서도 이런 거 다 알았겠지. 그럼 더 꽁꽁 숨겨서 결혼시키려고 했을 거야. 그 재력가 집안에서 결혼 비용까지 다 대가면서 결혼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그나마 지금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 집 식구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가 본 모습 보여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님은 그동안 합가를 하면서 시달린 시집살이를 모두 말해주었죠. 형님이 받았던 시집살이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형님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시집을 갔었는데 그때도 저처럼 모든 결혼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도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되었었고 합가를 한 이후에는 형님을 은근히 무시를 하면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잘 해내지 못하면 온갖 폭언에 물건까지 던지면서 위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결혼 1년 만에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지만 남자친구의 형이 울며불며 헤어질 수 없다고 해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니
시부모님은 부랴부랴 형님에게 사과를 하고 몇 번만 참석을 해달라 사정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형님은 알아차렸고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지씨, 어디야? 엄마가 수지씨한테 화냈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형수님이 데리고 나가서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수지씨, 그거 다 믿지 마. 형수님,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상한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별말 안 했어? 무슨 말 했던지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뭐가? 어머님이 형님 괴롭힌 얘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접시 던진 얘기 말하는 거야? 지금껏 내 앞에서 다들 그렇게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겨우 동그랑땡 두 동강 냈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소리를 치시더라. 그게 본 모습이었네.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 아, 왜 그래? 우리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와서 결혼식 취소할 수도 없고 엄마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아닌데 요즘 따라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으로 다시 와. 오해는 풀어야지. 나 그 집에 앞으로 갈 일 없을 거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형님이 왜 가족 모임에 참석을 안 했는지 알 것 같네. 매번 도우미 이모들도 자꾸 바뀌어서 신기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난 그 집에 다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진 전혀 모르겠네. 결혼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상관없어. 당신이랑은 이 결혼 안 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합가하지 말고 분가해서 살자. 그러면 괜찮잖아. 엄마 자주 안 보면 괜찮을 거야. 엄마도 오늘 일 말하면 분가하는 거 별다른 말 없이 허락해 줄 거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하자는 말은 하지 마.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내 앞이 캄캄한 게 딱 보이는데 당신이랑 어떻게 결혼하니? 그 집안 노예로 들어가라고? 난 절대 못하니까 전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찾아봐. 결혼식이고 뭐고 다 취소할 거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저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파혼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서 파혼 이유에 대한 소문도 나기 시작했죠. 전 동시에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비용을 다 대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집을 해준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쪽에서 모든 결혼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구를 진행했죠. 남자친구 측에서는 제가 먼저 일방적인 파혼을 요구했다며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꼴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이제서라도 발을 뺄 수 있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이 그동안의 시모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파혼의 이유도 시모의 시집살이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동네에서도 떵떵거리던 재력가 집안이지만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집안으로 유명했던 남자친구의 집안 이미지는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곤 있지만 모두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간히 형님께서 연락이 오시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서 더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혼의 쓰라림은 있었지만 인생 수업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수업은 언제였었나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선 과거에 걸어왔던 삶에 대해 먼저 풀어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던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두 분은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당하면서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빠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끊임없이 퍼붓던 아빠의 무력적인 행동들은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배신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저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 속에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출근을 하셨어요.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이혼을 하시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시던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보게 된 놀이공원이었죠. 혼자가 되시고 밤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그동안 놀이공원도 함께 오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저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함께 넣어주셨죠.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가방이 터질 정도로 학용품을 넣어주신 뒤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주는 대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회전목마가 있는 쪽에 줄을 세웠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저는 기분 좋게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앞으로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놀이공원을 갔던 그날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바퀴를 돌 때 엄마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두 바퀴를 도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 바퀴째 돌던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엄마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좀 전까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엄마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 놀이공원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짐스럽다고 느끼셨는지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와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 몇 장과 가방이 터질 정도로 사주신 학용품은 저와의 작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집은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보육원의 도움을 받아 자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분노만 남은 채 살아왔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미래를 약속하게 될 남자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만 싶었는데 그건 저에게 욕심인 건지 제 삶은 전반적으로 불행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애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얼굴엔 항상 그늘만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자식 새끼는 낳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엄마가 하는 일 전부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때우려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식모 하나 들였다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이번에 둘째도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한 것 같아요. 과일 접시 비었는데 가서 좀 더 깎아오는 게 좋지 않겠어? 제가 저런다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만 움직여요. 차라리 돈을 주고 식물을 들이는 게 낫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너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작은 방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시장 가서 잉어 몇 마리 사오거라. 곧 출산인데 미리 푹 구워놔야 아이를 낳자마자 먹을 수 있지. 그래야 모유도 잘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혀 있거든.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잉어보다 장어탕으로 먹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첫 아들 출산했을 때 형님이 잉어탕 해줬는데 비린내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빈혈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어로 변경해도 되죠? 형님,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한 장어로 골라다가 푹 고아주세요. 둘째가 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첫째 때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 형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당신 잘 들었지? 헐몸도 아닌데 우리 재수 씨 신경 좀 많이 써줘.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와서 눈치가 없다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져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았었어요. 저도 부모님만 계셨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한테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쳤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네. 당신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건 외엔 그게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시장 좀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어차피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재수 씨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게 불만이었던 거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배가 불렀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동서가 임신했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나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좀 전에 식구들 다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식모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이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식모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인 건데? 나도 당신한테는 아내이고 싶고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로 대우받고 싶은 거지. 식모로 취급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될 정도로 매일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 안 좋게 헤어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록 아이는 없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요즘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당신 집안의 식모로 살다간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그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너희 부모랑 다를 게 없네.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 내 인생에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재수 씨처럼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신 몸이 그러니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런 삶들이 너무 싫다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한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잠이나 자.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정리가 되지 않은 작은 방에 들어가 각방을 쓰면서 차라리 혼자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약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면서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셨죠. 손님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곤 괜찮다고 천천히 음식을 내어줘도 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흥분은 존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실수가 터져 나왔고 음식 맛이 일정치 않게 나왔는지 손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는 순간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 버리셨어요. 이딴 걸 지금 음식이라고 손님들께 내어준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첫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시켜 줄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다그치고 정신없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 탓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음식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제 탓을 하기 전에 어머님 먼저 되돌아보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아침부터 배 터지게 욕만 먹다 보니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뛰쳐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와 손님이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계셨던 음식 접시가 제 옷으로 전부 다 튀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옷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려 했지만 시모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음식이 몸에 쏟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놀이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 삶을 한탄하며 원망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도 않았고 항상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 몸에 음식을 쏟으신 손님이 저를 따라왔는지 옆에 서선 말을 건네셨어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손님은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대충 손빨래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세탁비를 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쪽지를 건네받으신 손님은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셨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살아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감히 식당에서 뛰쳐나가? 저도 사람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 딴에도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애를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으로 들어왔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란데 짐을 싸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혼자 살아온 인생 뭐가 두렵겠어요. 그 끝이 뭐가 됐든 어머님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식모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 시댁을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아무데나 가달라고 부탁드린 뒤 한참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죠.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들리길래 생각 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무려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자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자분이 은행에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택시 기사님께 해당 은행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분께서 저를 데리고 행장실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전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던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푹 눌러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던 그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손님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 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엄마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를 놀이공원에 버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설마 이깟돈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죠?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저기요, 입금된 돈 이거 취소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너를 두고 온 날부터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살고 싶었어.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애 딸린 이혼녀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에 내 인생이 피게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당연히 너한테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마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땐 엄마도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너를 데려오려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서 너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지금에서야 수소문 끝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도 멋대로 행동하시더니 지금도 변하신 건 전혀 없으시네요. 이깟돈으로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줄 아셨나 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목마 탔을 때 당신 눈빛이 이상하긴 했었는데 저를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좀 전까지 당신한테 손짓을 했었는데 2바퀴가 도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날 놀이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분명 제 주변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될 테고 그럼 또다시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나는 술집에서 남들에게 웃음이나 팔며 살아갔었겠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가시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엄마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보고 싶었다는 마음보단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더 컸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엄마한테 전부 토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죠. 더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은행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잘 살아왔을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엄마의 몸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의사는 걸어 다니실 몸이 아닌데 외출을 하신 것도 이해 불가라면서 앞으로 병실에만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17억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상황이 힘들어지자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가져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엄마 또한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어 보였고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지자 배우자분께선 엄마를 가차없이 내친 뒤 새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국내로 오신 거였고 사람을 찾는 업체를 알아봐 도움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앞으로 3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원망을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마를 찾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위암 말기로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뜯어낼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선택이 옳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엄마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 찾아온다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47살 남자입니다.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이 세상 밖으로 나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제 딸도 6살이나 되었네요. 제 품에 안겨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의사 표현 확실하고 최근 들어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들려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되네요. 저와 아내의 사연은 결혼식을 올리기 몇 달 전 한창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식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양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장모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당신만 본 거야? 아빠는 내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설마 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잠깐 만나오던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는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실 텐데. 남자는 원래 다 이런 거야? 혈기왕성한 나이는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닌 동네에서 대놓고 서로 연인 사이처럼 다닐 수 있는 거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확실한 거지?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증거물은 확보해놨어? 일단 영상이랑 사진은 전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빠 얼굴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지? 일단 침착하고 근처에서 잠시 진정 좀 하고 있어. 내가 그쪽으로 바로 갈 테니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아내는 장인의 충격적인 현장의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신 장모의 건강상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얼굴을 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위로해 주면서 건네받은 영상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마 했지만 누가 봐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며 진정되지 않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일단 장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조만간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멈추시겠지. 집에 들어갈 때 표정 관리 잘하고 웬만하면 장인어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저녁에 시간 약속 잡아서 알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 많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 알지? 최대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해결 방법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장모님 약 드시고 계시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아내는 저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듯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돌려놔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장인에게 전화가 왔길래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라 아내와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장인이 먼저 오래간만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다음날 만나길 원하시길래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장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워하는 아내를 집에까지 바래다 준 뒤 돌아오는 동안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하며 그날 하루 잠 한숨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네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길 원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아내와 함께 장인이 예약한 식당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흘러가버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장인의 돌발 행동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었네요. 많이들 놀랐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되겠어? 일단 인사부터 해라. 너희 새엄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부른 게 저 여자 때문인 거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우리만 있는 자리도 아닌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니? 아빠 지금 충분히 제정신이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절대 아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생각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엄마 심장 약한 거 모르세요? 아빠 때문에 세상 떠나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인어른,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저희 조만간 결혼한 거 알고는 계시는 거죠? 저분과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나오셨는지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장인어른 행동은 온 가족을 무너뜨릴 정도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것 뿐이죠. 설마 저분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건 아니죠? 당연히 예상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의 의견을 따르지도 않을 거다. 이미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도 없고 나는 앞으로 이 사람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다. 오늘 너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아빠 지금 그 말은 엄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따로 살림 차리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엄마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왜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멀쩡한 가정을 왜 깨트리려 하시는 건데요?
저기요. 그쪽은 지금 남의 가정 깨지는 모습 보고 있으면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랑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뿐인데 따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배고프니까 좀 먹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물 흘러가듯 인생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리 어렵게들 살려고 그래? 나는 광덕 씨랑 이 감정 이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내 인생 마지막 꿈인데 벌써 금이 간 상태인데 막아봤자 뭐해? 다른 곳에도 금이 갈 텐데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서로 못 볼 걸 보면서 힘 뺐느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좋은 말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배나 채워야 되지 않겠어? 그 순간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참을 수 없었는지 제 아내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장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닌 그 여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아내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며 장인의 멱살까지 잡자 제 아내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도 딸 결혼식은 참석해 주겠다고. 하나뿐인 딸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시곤 그 여자와 함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조심스럽게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는데 장인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고 아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제 품에 안겨 하염없이 오열을 하던 아내는 오로지 장모님의 걱정만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점점 더 집안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장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를 밝은 얼굴로 맞아주신 장모님을 뵈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아내는 장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곤 급하게 방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이 당황하신 듯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슬픈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그런지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또한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고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장모님의 얼굴을 쉽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자네 솔직하게 얘기해주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연정이가 저렇게까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봤다고 한들 감정을 저 정도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 혹시 결혼식 준비 도중 둘이 다투기라도 한 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도통 나오지 않으려 하니 걱정이 되긴 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는 건지 답답해 죽겠네. 오는 길에 자네 왔으니 과일이나 좀 사오라고 문자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 요즘 자네 장인이 집에 들어와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들어오거든. 친구분들과 술자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원래 술도 잘 안 마시는 양반이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걸 이번에 느꼈다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더니만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시점인 것 같네. 자네겐 별말 없었고 요즘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하도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이번 주 주말에 연정이랑 함께 어디 좋은 데 같이 다녀올까? 결혼 전부터 이런 부탁하는 게 좀 그렇지? 장모님도 어느 정도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시길래 주말에 함께 바람 쐬러 가자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장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는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된 듯 거실로 나와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살핀 뒤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결혼식 또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혼자 소가리만 하면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장모님이 몸만 괜찮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두 분이서 헤어지는 게 옳은 판단이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장모님의 건강상 문제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저희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셨지만 정작 장모님에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든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걸 보면 그만큼 장인 또한 장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인과 늦은 새벽 따로 시간을 잡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이 늦은 새벽 시간에 갑자기 부른 이유가 뭐야? 나에게 뭘 듣고 싶은 건데? 이미 그때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 너희들 결혼식까지만 곁에 있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건데 내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건가? 장인어른,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따로 살림 차리시면 될 텐데 굳이 연정이와 저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왜 대놓고 보여주신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늦은 새벽에 장인어른께 연락을 했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연정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 그래, 자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회는 언제나 유효하지. 하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네. 그때 자네에게 소개해줬던 그 여자와 만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네. 이미 연정이 엄마는 내 마음속에서 떠난 지 오래란 말일세.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야. 옆에 내가 맨날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골대는 말만 하는데 나까지 기운 빠진다고. 삶에 낙이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게 나까지 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마음 맞는 여자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연정이 엄마와 함께한 내 인생이 너무나 후회되기만 했었지. 그래서 결국 결심을 한 거고 연정이 결혼식 전에 미리 얘기한 건 솔직히 내 입으로 마누라에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자네와 연정이 입을 빌리려 했던 걸세.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심장이 워낙 약하니까 괜히 충격이라도 받는다면 두 번 다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나도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연정이가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번 결혼식까지 연정이 앞에 머물러 줄 거니 그런 줄 알게. 그 이후에는 나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네.
그 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더 이상 실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과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일세.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네. 자네는 그래도 연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으니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네. 장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여자에게 모든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고 결혼식 당일 모두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있어야 할 장인이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장인이 신부인 아내가 입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장인이 자취를 감춘 채 전화도 받지 않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멀뚱히 서서는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진행이 된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아내와 함께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은 핸드폰에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로 모두의 걱정 속에 결국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장모님은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심장을 움켜쥐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장모님은 결혼식 도중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면서 완벽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한참 동안 누워 계시다가 힘겹게 눈을 뜬 장모님은 장인을 걱정하며 연락이 닿았는지 물어보길래 아내는 더 이상 숨기기 힘들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다행히도 진정제를 맞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침착함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이 점점 크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지셨고 우울증까지 빠지시면서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모든 걸 숨기기에는 장인이 너무 많은 걸 벌려놓고 사라져버린 바람에 수습 또한 할 수가 없었고 장모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마음속에서 잊어버려.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있을 건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다고. 엄마 몸부터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의사가 뭐랬어?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심장에 무리가 많이 와서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왜 계속 미련을 가지는 건데? 제발 우리 좀 살자. 엄마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말 약 안 먹을 거야? 한평생 약에만 의지한 채 살아와서 그런지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너희 아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엄마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졌겠니?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너무 싫었을 거야. 숨이 막혔겠지. 처음에는 내 모든 걸 사랑해 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너희 아빠도 많이 지친 것 같다. 그래서 떠난 거겠지. 어쩌겠어. 전부 내 탓인걸. 엄마가 남들처럼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연정아, 미안하다.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게 한평생 한으로 남는구나. 그리고 진서방, 언제나 한결같이 내 딸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지금 그 마음 편치 말고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줄 수 있지? 자네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남자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 물러나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게. 연정이 너도 진서방만한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장모님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을 두고 떠나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으로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장모님 집에 함께 들어가 구조 변경을 하고 아내의 방을 신혼방으로 꾸민 상태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필요해 잠시 외출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꽤 늦은 시간에 볼일을 끝내고 들어온 터라 저녁을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 장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포장해서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된 아내가 장모님을 몇 번이고 불러봤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아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자칫하다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불이 나도록 장모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약까지 안 드신 상태라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땀 흘리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장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허겁지겁 그곳에 도착을 하니 이미 구급대원이 도착해 장모님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아내는 오열을 하며 눈을 뜨시라고 외쳐 불렀지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눈물을 보이고 있던 아내의 한마디에 저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곳은 장인어른과 함께 자주 거닐던 거리였고 쓰러져 계셨던 옆에 자리한 벤치는 잠시 숨을 돌릴 때 앉아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간직한 채 그리움만 가지고 계시다가 가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모님이 없는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이쁜 딸과 함께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환경 적응이 빠른지 하루하루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힘들 줄 알았는데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고 나니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리고 그 기간이 8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날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 딸을 씻기고 머리를 말리던 도중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뒷걸음질 치며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키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침대 밑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고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8년 전에 자취를 감춘 장인이 침대 바닥에 쓰러져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목숨까지 위태로워 보이길래 떨리는 손으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장인의 몸 상태를 확인 후 급하게 검사를 진행한 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인이 집에 쓰러져 있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내 또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얼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었네요. 이런 상황이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천만다행인 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걸 보면 간이식을 한 게 최근인 것 같은데 의사의 실수로
뱃속에 1m 정도 되는 붕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료 실수인 것처럼 보이긴 하나 조금만 더 늦었다면 환자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요. 간이식하면서 수술한 곳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것 보니 아직 6개월은 안 된 듯한데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의료 실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요. 나중에 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건 알지 못해요. 8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라. 저도 지금 무척 당황스럽네요. 깨어나시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충격적이게도 장인은 저희가 모르는 상황 속에 많은 일들을 겪은 듯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에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된 장인은 아내와 저를 보곤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시며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내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길 원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장인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가는 바람에 이런 벌을 받은 걸 거야. 8년 전 너희 결혼할 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당황했었지. 그때 당시 너희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나도 모르게 급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서둘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도착한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건 상상했던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 그 여자가 단순히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미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고 결혼식도 알아서 진행하겠지 생각했던 나는 그 사람의 질투를 가라앉히기 위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잦은 문제거리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지. 나 말고도 다른 남자들을 이미 만나고 있었더라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그 사람 하나 보고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이미 나는 그녀의 마음속을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평생 사랑하면서 살 것 같았던 우리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있었지. 그러던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그녀가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강경화로 인해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은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흔쾌히 그녀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았던 그녀와 달리 내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고. 의사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진통제를 전보다 많이 처방을 해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녀의 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지. 그때 알았어. 모든 게 부질없었다는 걸. 내 몸에 있던 일부를 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떠난 상태였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연정이 너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 언제나 한결같았고 나를 바라보며 밝게 웃어주던 너희 엄마가 보고 싶어 그동안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미 너희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몸에 문제가 있던 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거야. 멍청했던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 정말 미안하다, 연정아. 왜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죠? 엄마는 세상 떠날 때까지 아빠와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으려 하지 않고 행복했던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요. 아빠가 사라진 후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뻔뻔하고 이기적이시네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그 여자와 아빠는 그냥 잠깐 반짝했던 불장난에 불과했던 거라고요. 매일매일 눈물을 삼키며 우울증까지 왔던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 죽겠어요. 살려는 드렸으니 앞으로 평생 혼자 살면서 엄마에게 한 잘못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 또한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요. 장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아내를 부축한 채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절대 용서해주지도 말고 받아주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길 바라시네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와 아내를 위로해주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장인이 자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칠 테니 저희 곁에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네요. 남의 여자에게 간까지 떼어주고 정작 본처인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어려워지니 이제서야 뒤돌아본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길 원하고 있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하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장인이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어찌됐든 아내의 아버지라서 그런지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합니다. 전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지만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옳을 거라 판단되시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가족분들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